한국 경제에서 지금 아주 이상한 미스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수조 원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맞잖아요. 돈 빌리기가 쉬워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정반대입니다. 금리가 오히려 치솟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시중에 풀린 돈, 즉 통화 공급량이고 오른쪽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둘 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보통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건 뭐랄까,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더니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격이죠. 완전히 경제학 교과서를 뒤집는 현상입니다. 그럼 대체 한국은행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시장에 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돈을 푸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 비교해 볼까요? 정상적인 양적 완화는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채권을 이만큼 사들여서 돈을 풀겠습니다 라고 투명하게 발표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쓰는 RP 방식은 뭐냐면 일주일이나 2주일짜리 초단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은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돌려막기 구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7일짜리 단기 대출을 해줘요. 7일 뒤에 만기가 돌아오죠? 그럼 그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또 7일짜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단기 대출을 계속 이어붙여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돈을 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또 은밀하게 돈을 푸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답은 바로 부동산 부문에서 고마가고 있는 위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돈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망했어야 할 프로젝트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이걸 에버그리닝 효과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죽어야 할 기업, 그러니까 좀비 프로젝트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살려두는 거죠.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둔촌주공 살리기 사건이었죠. 그때 원래대로라면 부실을 털어내고 아픈 곳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게 결국 오늘날 이런 거대한 스텔스 돈풀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직접 푼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돈이 은행 시스템을 돌고 돌면서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이걸 통화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감안하면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8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80조 원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다시 처음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8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풀렸는데 대체 왜 금리는 거꾸로 오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위험한 돈 풀기의 부작용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상하네? 돈을 풀긴 푸는데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좀비들한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네? 저게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빌려주려면 위험하니까 이자 더 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위험 프리미엄,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내에서도 와,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 나중에 물가 엄청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지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은 풀리는데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난 4년간 강남의 부동산 공급은 2% 늘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은 15%나 늘었어요. 돈은 넘쳐났는데 그걸 담을 자산,
특히 좋은 부동산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죠. 이게 바로 자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건 골문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반창고를 계속 덧붙이는 것과 같아요. 이건 절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신호를 보고, 아, 이제 정말 위험하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결정적인 위험 신호는 뭘까요? 그건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죠. 이게 바로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찍어냈던 그 모든 돈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폭등하면 당장 우리가 쓰는 수입품 가격이 전부 오르거든요. 기름값, 식료품값,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결국 정책 당국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고문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즉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 문제를 덮는 임시 방편을 쓰는 거죠. 이건 붕대만 계속 갈아붙이는 것과 같아요.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말이죠. 과연 한국 경제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다가 나중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기다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결정을 미루는데 드는 비용은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